어떻게 이게 우리 계정이 프리미엄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인데 이게 40분으로 제한이 돼 있었네요. 이거를 좀 신속하게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뭔가 이게 팔리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건 아까 얘기를 조금 그러니까 40분이 됐다는 사인이기도 하네요. 아까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잠깐만요. 맞아요. 얘기를 조금만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아까 40분 지났다고 뭐 이걸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무시하고, 왜냐면 제 계정은 이게 우리 학교에서 구입한 계정이라 당연히 계속 진행되는 줄 알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신속하게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를 조금만 한 몇 분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발표 준비를 여러분들이 좀 하고 그동안에 이 계정을 좀 고쳐가지고 다시 줌 화상 강의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 무관성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 무관성하고 속도 의존성은 좀 다른 얘기다. 변형 속도에 따라서 유동력 시그마 F가 커지거나 작아진다. 이거는 속도 의존성이다. 그냥 시간 의존성이 아니고 즉시 반응은 일어나지만 빠른 변형 속도와 느린 변형 속도에서 유동력이 크게 다르다. 이거는 속도 의존성. 시간 무관성이라는 거는 시간차 없이 즉시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시간 척도를 뭘 쓰든 간에 상관없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송 변형의 구성 방정식은 시간 척도에 대해서 불변이니까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속도 형태로 구성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나 진분 형태로 구성 방정식을 나타내는 것은 그 식의 형태가 똑같다. 그러니까 양변을 dt로 나눠주면 같은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진분 형태는 변형률 증분 d 입실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을 텐데 그것을 dt로 나눠주면 그 t가 초 단위든 분 단위든 시간 단위든 상관없이 dt로 나눠주면 변화율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속도 형태라고 얘기해요. 변화율로 나타낸 구성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탄성 변형의 경우 이게 지금 텐서로 나타낸 탄성 변형 구성 방정식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탄성 성분을 총 변형 성분에서 소성 성분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이제 뭔가 탄소 구성 방정식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이 경우에 우리가 총 소성 변형률로 직접 나타낼 수는 없다 그랬죠. 왜냐면 바로 2번에 경로 의존성 때문에 반드시 진분 형태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요 식의 형태로 바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와 비슷한 스킬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탄소성 변형의 구성 방정식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 조금 얘기를 했나요? 탄소성 변형의 구성이론 혹은 뭐 구성 방정식. 요거는 뭐냐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지어주는 그런 걸 갖다가 구성이론이라고 하고, 그렇게 나타낸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식을 구성 방정식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이 안 나는 학생 같으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해요. 구성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구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응력과 변형률이 얽혀야 되느냐 하는 걸 나타낸 쭉 펼친 이론을 구성 이론이라고 하고, 그 구성 이론에 따라서 실제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구성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구성 이론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탄성 변형의 구성 방정식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탄성 변형의 구성 방정식, 즉 탄성 변형을 지배하고 있는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탄소성 변형 혹은 소성 변형이 포함된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변형 거동에서 구성 이론을 전개하려면 어떤 점이 꼭 필요하느냐. 우선 첫 번째, 초기 항복 국면. 이거는 1차원으로 치면은 초기 항복점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전까지는 탄성 변형 구성 방정식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항복점 이후부터는 탄소성 변형의 구성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두 개의 구성 방정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속 항복 국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즉 1차원에 같으면 응력 변형률 곡선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 이후에 응력과 변형률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는 후속 항복 국면, subsequent yielding 혹은 subsequent yield surface 혹은 subsequent yield locus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후속 항복 국면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가.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를 후속 항복 국면의 발전 과정 혹은 후속 항복 국면의 진화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1차원에서는 그냥 경화된다. 변형 경화된다. 즉 항복점이 점점 커진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냈죠. 그런데 3차원적으로 이제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는 항복 국면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 방향에서는 또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3차원적으로는 항복 국면이 이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경화라고만 부르지 않고 항복 국면 이동, 즉 항복 국면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나타낸다고 해서 진화식, 이볼루션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1차원에서만 먼저 얘기를 하죠. 1차원에서 먼저 얘기하면, 자, 경화 변수를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그냥 편의상 알파라고 경화 변수를 대표하는 걸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화 변수는 1차원에서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로축에다가 입실론이라고 하는 변형률을 가로축으로 잡으니까 가로축에 따라서 이 응력 곡선이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축이 바로 경화 변수가 될 수 있겠구나. 즉 알파가 이퀄 입실론 P, 그러니까 소성 변형률 성분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금방 아는 거죠. 왜냐하면은 총 변형률에서 탄성 변형률 성분은 회복이 되니까 영구 변형을 나타내는 소성 변형률 성분만큼 경화가 된다라고 보자. 그러면 아까 요 관계 얘기했었죠. 그래서 총 응력 증분에 대해서 ET분의 1 빼기 2분의 1만큼 비례상수해주면 그만큼 경화가 진행이 된다. D알파만큼 경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즉 경화가 진행되는 정도는 사실 D 시그마가 경화 정도죠. 양변을 시간 척도 무관성의 원칙, 즉 시간 척도 무관성의 원칙에 따라서 양변을 DT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알파 닷은 어떤 상수 곱하기 시그마 닷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닷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상수를 곱한 배수만큼 경화가 진행이 된다. 혹은 요거를 이제 이 왼쪽 항으로 가져가서 시그마 닷의 증가율은 알파 닷에 뭔가를 곱하면 시그마 닷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3차원적으로 이제 나중에 가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3차원적으로는 경화 변수의 진화식은 요 텐서로 이렇게 나타내서 1차원에서 우리가 스칼라로 나타낸 것처럼 3차원에서는
D 알파 i는 요거는 스칼라일 수도 있고 텐서일 수도 있어요. 스칼라는 항복 공면의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는 거는 보통 스칼라로 표현을 했고 우리가 4장에서 항복 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잠깐 봤었죠. 그다음에 항복 공면의 원점, 이동하는 원점을 나타낼 때는 이걸 배후 응력이라 그래가지고 그 응력 공간, 3차원 응력 공간에서의 텐서로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 알파 이 굵은 글씨로 나타내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스칼라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텐서를 나타낸다고 보고 이것은 반드시 D 시그마의 비례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스칼라 같으면 그냥 비례상수지만 이쪽에 D 시그마 혹은 시그마 다시 텐서면 이 앞에 텐서가 곱해져야 또 다른 텐서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래서 경화 계수에 해당하는 경화 이 전체는 이제 경화 변수의 진화식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알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알파 징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화 변수의 진화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즉 항복 국면은 어떤 식으로 커지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동해 가야 된다. 이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걸 경화 변수의 진화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후속 항복 국면은 뭐에 의해서 정의되냐면 응력에 따라서도 국면이 정의되지만 그 다음에 이 항복 국면이 어떻게 진화했느냐 알파 i에 따라서도 항복 국면이 결정된다. 그래서 초기 항복 국면은 응력에 따라서만 좌우됐겠지만 이후의 항복 국면은 시그마와 알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4장에서 잠깐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구성방정식의 정식화 절차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성방정식 정식화 절차는 정행렬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역행렬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정행렬로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상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가중 제하 조건이 좀 명확해야지만 구성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겠다. 가중 제하 조건은 우리가 4.6절에서 가중 제하 조건은 여기다 잠깐 필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의 자료를 다시 보면 항복 함수를 스몰 f라고 할 때 항복 함수의 도함수 시그마에 대한 도함수 편도함수에다가 응력 증분을 내적시켰을 때 물론 이제 이거는 둘 다 3차원 응력 공간에서는 각각이 벡터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텐서 성분이죠. 사실은 6개의 성분을 갖는 텐서 성분이죠. 그 텐서적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이걸 이제 L이라고 표현했을 때 0보다 크면 가중 상태. 그다음에 0보다 작으면 제야. 그다음에 0하고 같으면 중립가중. 영하고 같은 것도 가중이에요. 일종의. 영하고 같은 거는 이제 항복 국면을 뱅글뱅글 도는 거고, 그다음에 0보다 큰 것은 항복 국면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런 하중 상태고, 그다음에 0보다 작은 것은 항복 국면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즉 탄성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1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그림으로 이걸 명백하게 봤죠.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벌써 1차원에서 가중과 제하 상태를 벌써 1차원에서 이미 봤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 시간이 1시 15분까지인데 제 생각에는 발표를 하는 도중에 또 40분 제한에 걸려서 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드는데 혹시 1시 15분 이후에 어떤 다른 오늘 이제
제가 미리 공지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이제 발표를 오늘 다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좀 미리 땡겨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허용하는 학생은 좀 뒤쪽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과제물 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지금 40분 제약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승로 조교 있어요? 지금 우리 이 계정이 그 40분 제약 조건에서 지금 바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채팅창으로. 네, 그러면은 일단 순서는 이승로 조교가 단톡방에서 얘기를 해서 순서를 지금 정해서 일단 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일단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렇게 하고 제가 요거를 일단은 호스트를 이승로 조교한테 넘겨줄게요. 이승로 조교가 이후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껐다가 다시 이승로가 다시 회의실을 이렇게 개설을 하고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 일단은 이승로 조교한테 제가 호스트를 넘겨줬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일단 발표를 시작해 보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시간 제한에 걸려서 꺼지면 그때 이승로 조교가 다시 방을 개설하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세요. 들리십니까? 조금 작은데? 좀 세팅 조금만 하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십니까? 네, 좋아요. 최종부터 발표를 시작하는군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2020-02 최종 금일 과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이동 경화 모델은 오코로코프가 2019년에 발표한 비선형 이동 경화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의 개발 배경은 S35J2 스틸의 응력 변형률 거동을 모델링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등반 경화를 무시하고 이동 경화만 고려하는 경우에 하드닝 룰은 아래에 있는 식과 같습니다. 항복 함수는 보미세스 항복 함수를 이용하였고 백스트레스 이동과 관련된 식은 총 2개의 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A, B, 그리고 감마 총 3개의 재료 상수를 사용합니다. 이때 앞의 텀은 플라스틱 플로우 방향으로의 이동량을, 뒤의 텀은 백스트레스를 항복 곡면의 법선 방향으로 프로젝션한 방향으로의 이동량을 의미합니다. 뒤의 텀이 추가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 람바와 사이트 보텀이 1978년에 발표한 것을 참고하여 이 모델을 개발한 저자가 이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람바와 사이트 보텀은 1978년에 non-proportional 로딩 상황에서는 백스트레스 이동 방향이 플라스틱 플로우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백스트레스 방향식에 항을 추가하여 플라스틱 플로우와 다른 방향으로 백스트레스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코로코프 모델의 백스트레스 이동 방향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우측 그림과 같습니다. 백스트레스 이동 방향은 플라스틱 플로우 방향에서 마이너스 감마 x p 닷을 n에 프로젝션 시킨 만큼 추가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프라거 모델의 이동 방향은 플라스틱 플로우, 즉 항복 곡면의 법선 방향이므로 이는 오코로코프 모델에서 감마가 0인 경우와 일치하게 됩니다. 또한 지글러 모델은 현재 응력과 백스트레스의 차이 방향으로 백스트레스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오코로코프 모델에서 감마 값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경우에 지글러 모델과 유사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코로코프 모델은 S35J2 스틸의 인장 압축 거동과 라체팅 거동 예측에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인장 압축 실험과 모델링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모델링한 결과와 그 다음 실험값이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라체팅 거동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B의 그림은 두 개의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따로 도사한 것인데 변형 거동을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C 그림에서는 라체팅 레이트를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크로코프 모델은 재료 상수를 완전한 상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재료 상수를 누적 소송 변형률의 함수로 설정하는 경우 복잡한 응력 변형률 거동을 갖는 소재 또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체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라체팅이 뭔가? 라체팅은 이제 그 손상이 누적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그 흔히 말하면은 피로 시험에서 이제 많이 연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손상이 누적되는 것을 말합니다. 손상이 누죠?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라체팅 뭔가. 다른 사람들도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뭐 모르면 요새는 구글이 뭐 최고인데 아주 쉽게 설명됐을 것 같은데 위키백과 이런 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요? 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음. 동일 응력으로 반복 하중을 가할 때 소송 변형이 누적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부족해서 내가 그 구글 찾아가지고 한번 설명해 줄게. 이 설계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반복되는 크리 약간 좀 그 설명하기 나는 헷갈리는데 라체팅이 그 기계 설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라체팅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을 얻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또 다른 사람들이 라체팅 얘기할 때 또 들어보도록 하죠. 나는 그동안 좀 더 찾아볼게요. 최주원이 지금 다른 사람 발표하는 동안 좀 찾아봐요, 제대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발표자 진행해 주세요. 조교님 화면 공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과제의 운동성 경화 모델에 대해서 진행하였고요. 먼저 운동성 경화 모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바우싱거 효과라는 게 이제 실험상으로 관측이 되었는데 소성 영역에 도달한 후에 역방향으로 하중을 가할 때
다시 항복을 일으키는 경우에 첫 번째 항복 응력보다 항복 응력이 낮아지는 현상인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후속 항복 국면의 위치 변화로 거동을 묘사하는 모델이 운동성 경화 모델입니다. 이때 항복 국면의 위치는 배후 응력 알파를 이 텐서 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배후 응력의 구성식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순서대로 프레저 성형 운동 모델과 지글러 모델은 교과서에 소개된 모델이고 저는 암스트롱 프레드릭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암스트롱 프레드릭 모델의 배후 응력 구성식은 파란색으로 나타낸 식과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부분은 앞서 나타난 프레저 모델의 선형성과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고 뒤에 이제 다이나믹 리커버리 텀이라고 하는 비선형성 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이 다이나믹 리커버리 텀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배후 응력과 그 유효 소성 변형률 증분으로 구성된 텀이고요. 이 텀이 비선형성을 나타내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등방성 재료의 경우에서 배후 응력을 이런 증분 형태가 아닌 알파의 형태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이 가정을 이용해서 항복 시 정수학 응력에 영향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생기는 절대값을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처리한 다음에 변수를 분리하여 적분한 결과 이 배후 응력 초반부의 이동에 관한 상수텀과 뒤에 익스포넨셜로 비선형성이 나타내는 것을 보아 이 배후 응력이 비선형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미세스 항복 조건을 적용하였을 때 이 모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축 가중을 가정을 하였는데요. 이때 인장 하중을 가정하였을 때 그리고 초기 입실론 P0, 알파 제로가 0을 가정하였을 때 응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응력 공간에서 항복 공면의 이동을 나타내기 위해 입실론 P의 극단에 대해서 위에 스트레스를 계산해 보았을 때 입실론 P가 0에 가까워질수록 이 기울기가 C를 나타내는 것을 보이고 입실론 P가 무한대로 갔을 때 다음과 같이 그 초기 단축 인장 시 일드 스트레스와 감마분의 C로 표현되는 항복 공면 이동률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프레저 선형 운동 모델과 지글러 모델은 선형 모델로서 반복 하중에 따른 이력 곡선에서 즉 인장과 압축처럼 이제 역방향으로 바뀌는 경우에서의 비선형성이 묘사가 불가능한 반면 제가 설명드린 암스트롱 프레드릭 모델은 반복 하중에 따른 이력 곡선에서의 비선형성이 묘사 가능합니다. 이 세 모델은 모두 비례상수, 이 프레저 선형 모델의 경우 C, 그리고 지글러 모델의 경우 D뮤, 암스트롱 프레드릭의 모델의 경우 C와 감마로 표현되는 비례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표현한 본미세스나 트레스카 같은 항복 조건을 정의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스트롱 프레드릭 모델의 제한 사항으로는 초기 항복 또는 큰 소성 변형 영역에서는 정확도가 낮은 한계가 있고요. 사이클릭 하드닝이나 소프트닝처럼 그 아래 그림에 나타내는데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이 그래프의 경우 지속적인 일정한 스트레인이 가해지는 경우 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서 작아지는 이런 현상은 그 항복 국면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암스트롱 프레드릭 모델로는 묘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후에 비선형 텀을 디컴포즈한 샤보체 모델 등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참고한 문헌들이고요. 감사합니다. 김희수는 혹시 라체팅에 대해서 조사 안 했어요? 라체팅이 라체팅? 결국은 이런 이동경화에서 중요한 뭐라 그러지? 현상인데 일종이지. 네, 저도 찾아보면서 라체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인을 하였는데, 먼저 제가 찾은 모델은 그 지글러 모델 이후로 나온 모델인데요. 이 모델로는 아무래도 옛날 모델이다 보니까 라체팅을 정확히 묘사하지는 못하고 어, 그냥 지글러 모델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되어서 역방향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라 라체팅까지는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라체팅에 대해서 우리 각자 좀 알아봅시다. 제가 그쪽을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 못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누적되는 소송 변형률인데 응력만 막 반복시켜도 소송 변형이 조금씩 생긴다.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간다. 이게 라체팅인데 실용적으로 예를 들려니까는 잘 생각이 지금 금방 안 나요. 아까 최조원이 보여줬던 응력 변형률 곡선 중에 가중제하 이거 막 반복시키면은 루프가 약간 오른쪽으로 자꾸 이동해가는 그런 게 이제 그런 현상을 라체팅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배우 응력이 한 점에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줄줄줄 미끄러져가는 현상. 오케이. 자, 다른 사람들도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남은 회의 시간 7분 51초 막 나타내는데. 자, 그럼 다음 학생 한 명 더 듣고 줌 회의실을 다시 열도록 하죠.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동경화 모델은 15C 모델입니다. 되게 우연치 않게 저 앞에 발표해 주셨던 두 학생분께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 약간 이렇게 총합되는 내용이라서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15C 모델을 이해를 하려면 라체팅이라는 현상을 알아야 합니다. 라체팅이란 재료의 반복 하중이 작용할 때 매 사이클마다 비탄성 영구 변형, 즉 소성 변형이 누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오른쪽 하단에 반복 하중과 관련된 물리량들 그리고 응력 시간 그래프를 첨부했는데 여기서 시그마 M이 평균 응력으로 0이 아닌 값을 가집니다. 최대 응력이 항복 강도보다 낮으면 모든 변형이 완전 회복되지만 최대 응력이 항복 강도보다 높으면 소성 거동을 하고 그 소성 변형이 누적됩니다. 초반에는 소성 변형이 누적되다가 반복수가 증가할수록 누적량이 감소하여 일정 수준으로 수렴합니다. 이때 누적량이 0으로 수렴하는 거동을 쉐이크 다운이라고 합니다. 정착하다라는 뜻인데요. 정착할 때 거동이 완전 탄성이면 탄성 쉐이크 다운이라 하고 이때 최대 응력은 탄성 쉐이크 다운 한계보다 작습니다. 최대 응력이 탄성 쉐이크 다운 한계보다 크면 응력 변형률 곡선이 정착할 때 닫힌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형성합니다. 이것을 소형 쉐이크 다운이라 하고 최대 응력은 소형 쉐이크 다운보다 작습니다. 최대 응력이 소성 쉐이크 다운 한계보다도 커버리면 이제 반복수에 따른 소성 변형 누적량이 0이 아닌 다른 값에 수렴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라체팅이라 부릅니다. 왼쪽 하단에 반복 하중을 받는 금속의 일반적인 거동을 응력 변형률 곡선이 그려놓았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부분이 바로 라체팅입니다.
이 라체팅 현상을 제대로 모사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15C 이동경화 모델입니다. 즉 사이클릭한 소선 거동을 위한 모델인데 15C 이동경화 모델은 다중 후방 응력 비선형 경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먼저 등반 경화 모델은 바우신과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수업 시간에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등반 경화 모델을 사용해서 라체팅을 해석하면 첫 번째 반복 하중 이후에 완전 탄성 거동만 모사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선형 이동 경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복항이라는 것이 추가되면 비선형 이동 경화 모델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AF 모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C 모델은 이 AF 모델에 다중 후방 응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비선형 이동 경화 모델입니다. 다중 후방 응력은 시계 유연성을 더해주어 응력 변형률 곡선을 실제와 유사하게 그릴 수 있게 하고 라체팅 변형률의 수렴값이나 라체팅의 전반적인 특징들도 정확히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등반경화 모델과 달리 다시 이 그래프 보시면 15C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첫 번째 반복 하중 이후에 닫히지 않는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그리면서 변형이 누적되는 현상을 모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C 모델 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선형 경화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등반 경화 모델입니다. 비선형 경화 모델에 있는 합첨자 i는 이제 i번째 후방 응력이라는 뜻이고 이 두 가지 모델이 합쳐진 게 최종적인 15C 경화 모델입니다. 라체팅 현상을 모사하는 데 있어서 단일 후방 응력과 등반 경화 모델만 사용하는 게 부족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일단 단일 후방 응력만 사용하면 응력 변형률 곡선을 정확하게 작도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항복 강도보다 그 교변 응력이 작을 경우에 단일 후방 응력만 고려됐을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중 후방 응력을 사용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다중 후방 응력이 시계 유연성을 더해준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등반 경화 모델은 말씀드린 대로 바우신과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등반 경화 모델이 아예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이 모델이 또 포함되어 있어야만 응력 변형률 곡선이 정확해집니다. 이 부분은 뒤에 사례 설명드리면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5C 모델은 다중 후방 응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더해지고 등반 경화도 반영된 비선형 이동 경화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프라거 지글러 모델과의 차이점은 우선 선형이나 비선형이냐의 차이를 들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단일 후방 응력이냐 다중 후방 응력이냐로도 나뉩니다. 그러면 이 15C 모델을 사용한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응력 변형률 곡선과 라체팅 특성을 모두 정확히 나타내는 모델 변수를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C 모델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라체팅 변형률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라체팅 변형률을 발생시켜주는 응력 조건을 구해야 됩니다. 이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등반 경화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 응력과 교번 응력을 여러 가지 세트로 조합을 해서 저주기 필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엔 등반 경화를 포함해서 해석을 한 결과 이 15C 이동 경화 모델로 라체팅 변형률 발생을 모사하려면 후속 항복 곡면의 크기인 시그마 F보다 더 큰 교변 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개념인 이중 후방 응력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항복 강도보다 교변 응력이 작으면 단일 후방 응력 모델만으로는 라체팅 모사가 힘들어서 후방 응력 개수를 늘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중 후방 응력을 사용했고요. 이제 다중 후방 응력을 사용해도 항복 곡면의 중심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 토탈 이꼴 시그마 알파 i라는 등식을 얻을 수 있고 이중 응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알파 토탈은 알파 1 플러스 2 그리고 이 진화식을 사용해서 또 이러한 관계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라체팅 모사 가능 조건을 정리해 보자면 등반 경화가 포함되지 않고 단일 후방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교반 응력이 클 때만 라체팅 모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또 등반 경화를 포함하는 단일 후방 응력은 라체팅 변형량 자체는 구현을 잘 하지만 단일 후방 응력이기 때문에 라체팅 모사 가능 범위가 제한되거나 또는 잘못된 변화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중 후방 응력을 사용했을 때는 등반 경화를